제14회 직접 민주주의와 민본 세상을 열어가는 수요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나는 것은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만남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나서 관계를 새로이 형성하는 것, 그것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귀한 말씀을 준비해 주신 이명록 선생님, 특히 또 당내 일로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정의당의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는데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록 선생님 모십니다. 어서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농담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맹장이 아파가지고 수술하러 갔는데 생전 처음으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의사한테, 의사 선생님, 저 수술이 처음인데요?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도 처음입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영상으로 처음으로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박노해 씨의 길 잃은 날의 지혜, 이 화면 다 보이시죠? 예. 이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작은 일, 작은 오름, 작은 차이, 작은 진보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는 게 여기 모이신 분들한테 딱 맞는 문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동서양, 아니면 남녀, 노소, 좌우, 보여, 그 다음에 여당, 야당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동맹이니, 자주니 등등에서 해서 핵탈핵, 사드, 강정기, 모든 안건에 다 이렇게 생각이 다르죠. 왜 이렇게 생각이 다를까 하는 것을 제가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본책 몇 권 중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뇌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요즘 AI도 나오고, 사실 뇌라고 하는 것은 시냅스의 어떤 전기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이 뇌가 어떻게 그런 생각들을 만들어내고 어떻게 생각들이 서로 다를까 한번 이제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제가 화면 넘기는 게 아니라 서툴러서. 그래서 우리의 오감은 사실인가, 생각이 다른 것인가, 틀린 것인가, 그러면 다르다면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이 그림에 나오다시피 한 사람은 6이라고 주장하고 한 사람은 9라고 주장하는 거죠. 둘 다 맞는 거죠, 이것은. 그래서 우리는 지피지기를 해야 된다 하는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자, 첫 번째, 우리가 오감 중에 가장 많은 정보를 획득하는 게 눈이죠. 불교에서는 색수상 행식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보는 눈은 정말 사실을 보고 있는 건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날 사진기를 찍을 때 이 사진기하고 이 눈의 구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영상이 거꾸로 사진 배경이 거꾸로 나왔죠? 사진기상에, 렌즈상에. 성 교수님 그렇죠? 옛날에 거꾸로 나왔어요. 옛날 사진기에. 왜 근데 지금 똑바로 나옵니까? 컴퓨터가 조작을 하기 때문이죠. 올바로 이렇게 바로 보이도록. 자, 우리가 보는 눈도 뇌가 조작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오른쪽 사진에 보면은 맹점이라고 있습니다. 맹점. 맹점은 뭐냐? 눈과 눈 사이에 중첩된 부분은 안 보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이도록 처리가 되잖아요. 이게 실제 뇌에 어떤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부분이 고장나니까 눈앞에 시커먼 점이 생겼습니다. 거기는 안 보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검은 점이 없어져 버렸어요. 똑같이 다 보여요. 근데 지나가는 물체가 들어와서 그 점에 들어오면 안 보이고 지나가면 다시 보이는 겁니다. 왜냐? 뇌가 맹점처를 해버린 거죠.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잘 아다시피
우리가 보는 주파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걔는 뭐 흑백만 보고 박쥐는 초음파로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다가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자, 이거 어떻게, 뭐로 보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토끼로 보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오리로 보입니다. 똑같은 그림을 봐도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자, 이것도 한번 왼쪽 그림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그림 한번 보시죠. 사각형 보이시죠? 이게 사각형입니까? 사각형이 아닙니다. 원의 4분의 1만 하얗게 처리해 놨는데, 우리 뇌는, 아하, 이건 사각형이다 하고 범주화 되어 있으니까 이걸 보는 순간 사각형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왼쪽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제가 이렇게 읽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캠브리지 대학의 연결 결과에 따르면, 이게 비슷한 단어가 나오면은 우리 뇌 속에서는 아는 단어로 변화시켜버리는 거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뇌가 왜 틀리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뇌는 어떻게 생각할까를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선입관이나 뭐 관심, 무관심에서 성장 과정에서 경험까지 다 이런 거 배경이 틀릴 것이다. 그래서 타고난 어떤 성향과 그다음에 교육 문화에 의한 그 관성, 자기 습관에 의해 가지고 믿고 싶은 것만 있는 게 아닌가 뇌가. 그래서 첫 번째 오른쪽 사진을 보면 선입관이 왜 틀린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모래시계가 있는데 왼쪽 모래시계가 크고 오른쪽 모래시계가 작습니다. 하나는 10분짜리고 하나는 5분짜리죠. 제가 목욕탕에 가서 직접 찍었는데 큰 게 5분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선입관이 있으면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집중과 선택의 문제인데, 이 동영상이 되려나? 그래서 봐. 여기서는 안 되네. 이것은 뭐 여러분 다 아실 건데, 이렇게 몇 명이 농구를 주고받는데, 문제가 공을 몇 번을 패스를 했을까요?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공 패스 숫자만 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갔고, 곰이 지나갔고, 곰타를 쓴 사람이 지나갔고, 배경 커트로 화면이 바뀝니다. 근데 그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릅니다. 왜냐? 공 세는 것에만 집중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분명히 아까 제가 실험할 때는 됐는데 여기서는 안 되네요. 그 다음에 잘못된 정보가 있죠. 우리가 세월호 사건 났을 때 통영함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누가 통영함을 2번이나 출항 제지를 시켰느냐. 대한민국 해군이 소말리아 해적도 아닌데. 그래서 왼쪽에 이 공문을 보시면은 해군 본부에서 청해진함한테 출항 준비 지시를 하고 있다가 지시가 내면 출항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다가 별도 지시가 나가라는 공문을 내려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확인하니까, 담당자하고 확인하니까 통영함뿐만 아니라 청해진함이 그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신처만 바꿔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보냅니다. 통영함과 청해진함은 준비해 있다가 지시고 나가라. 청해진함은 내보냈죠. 통영함은 못 내보냅니다. 왜냐? 아직 해군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한 번도 신절을 해보지 않는 함정이기 때문에 그걸 내보낸 순간 그 자체가 위험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청해진함만 출항시켰던 거고, 통영함에 있던 잠수 요원들하고 군의관 다 현장에 파견했었는데, 이게 2번의 출항 지시를 도대체 누가 막았느냐, 이런 잘못된 정보에 의한 소문들이 떠도는 것이었죠. 자, 그 다음에는 편가르기와 진영 논리입니다. 여기도 이제 동영상이 있는데, 동영상에 지금 시연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알다시피 한쪽은 햇불이고 한쪽은 성조기와 태극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정반대 의견을 주장합니다. 한쪽이 틀리고 한쪽이 맞는 걸까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생각이 틀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동영상의 정서를 서사실 얘기한다면은 아마 촛불을 든 사람들은 뭐 이런 심정일 겁니다.
종이박스 2장 싣고 가는 노파를 봐도 이제 더 이상 가슴이 아프지 않으면 난 좌파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어떤 배려,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그럼 아마 반대편의 시인은 모윤숙의 뭐 북구는 죽어서 말한다. 이런 것을 보수학파적인 사람 입장에서 들으면 가슴이 울컥할 겁니다. 이렇게 느끼는 감정이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먼저 한번 뇌과학적으로 접근을 해보는데 여러분 킹스 스피치에 나오는 컬린 포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보기에 나는 진보적인 사람인데 과연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일까 하고 학자들한테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요즘은 뭐 자기 공명장치 뇌의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나 하는 걸 알죠. 그래서 진보적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정보를 주니까 이 뭐 대개 얘기하면은 이쪽 그 전측 대상 피질 이것은 아시다시피 진화하면서 계속 그 쌓이는 생각에 관한 부분들이죠. 보수라고 하는 사람은 편도체가 활성화되더라고 하는 거죠. 편도체는 뭡니까? 도마뱀도 가지고 있죠. 공포, 천적에 관한 공포에서 도망가기 위해서 공포심을 유발하는 게 편도체입니다. 그럼 한마디로 진보와 보수의 차이를 얘기하면 한쪽은 호기심, 한쪽은 두려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활성화되는 부분이 다르더라는 거죠, 뇌에서. 그 다음에 이제 반응, 비반응 검사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앉아, 쳐! 뭐 한다든지 계속 앉아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이제 신호를 다르게 주는 거죠. 그래서 늘 유지하던 입장을 바꿔야 한다는 신호가 주어지면은 진보적 성향이 있는 사람은 그 신호가 평소의 방식과 충돌할지라도 바로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근데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예전 방식을 고수하며 아주 둔하게 반응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동자 반응 실험에서 이 그림에 보면은 눈동자가 있고 눈동자에 이제 점 하나가 왼쪽이나 오른쪽에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화면에서 검은 점이 하나 나타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진보적인 사람은 눈동자 방향에서 검은 점이 나타나면은 그걸 더 잘 인식하고 보수적인 사람은 그게 상관이 없더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보수는 개인의 자율성을 중요시하고 다른 사람의 영향을 덜 받더라는 거죠. 그리고 외부의 자극에 둔감하고 자신과 관련이 없는 일에 무관하다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공포 혐오에 대한 예민, 자기 집단 보호가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강하더라. 그래서 위협적인 사진을 보여주면 우리가 손에 식은땀이 나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공포에 사로잡혔을 때 도망가기 위해서 심장이 빨라지고 땀이 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 전도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수적 성향의 사람들이 더 강하더라는 거 하는 거죠. 왜냐? 보수적인 사람들은 아까 말한 이 공포심, 공포에 대한 생리적 민감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 선거 때가 되면은 뭐 북풍이니 공안 정국을 보수해서 일으켰는데 이것은 보수적인 사람들이 자기 성향을 본능적으로 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건 왜 그럴까요? 뭐 아까 말한 민감도가 높은 사람은 대개 미국에서도 공항을 더 많이 찍었는데 이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121개국 5천여 명을 대상한 연구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왜 공포심을 일으킬까요? 오랜 진화 과정에서 자기 집단에 낯선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코로나와 이런 같은 병원기나 이런 걸 가지고 올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항다 거의 사람 질풍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난민에 대해서 반대하자든지 이것은 보수적인 생각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 다음에 성소수자 문제, 동성강 결혼에도 보수적인 사람은 직관적으로 반대를 하는 게 다 이러한 이 성향 때문에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자극이 들어오면 바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자극이 들어오면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어떠한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고, 성향이라고 할 수 있고,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서 결론을 내려서 반응을 내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어떤 구조가 들어있냐, 이게 생각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제가 뇌과학적 진화심리학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남녀의 차이는 그러면 없느냐. 지금 이번에 아까 말씀 정의당 사건도 결국 남녀의 문제인데, 자, 이 그림을 보십시오. 젊은 여자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 늙은 여자가 턱을 개고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저 눈에는 늙은 여자가 턱으로 개는 모습이 안 보이고, 젊은 여자만 보여요. 제가 남자이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남자는 젊은 여자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사모님들과 함께 백화점에 가죠. 기합 받는 거죠. 백화점에 가면은. 남자는 파란 선으로 보이듯이 삑 둘러서 나가버리고, 여자는 이것저것 모든 매장을 다 둘러서 나가죠.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왜 발생했을까요? 남자는 먹이 추적자이고 여자는 둥지 수호자라고 하는 거죠. 자, 남자는 사냥을 나갑니다. 사냥을 나가서 매국에서 짐승을 오기를 기다리는데 말이 필요 없습니다. 조용하게 기다려서 사냥감을 잡으면 집에 와서 따뜻한 불을 쬐면서 다음에 번식할 생각만 생각하죠. 남자의 두뇌는 휴식 상태에 있을 때 또 70%가 정지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여자는 동굴에서 뭐 하겠어요? 누가 오나를 감시를 하고 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시야가 남자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리고 휴식 중에도 내가 활동을 훨씬 많이 한다고 하죠. 그래서 백화점에 가면은 남자가 직진으로 지나가 버리고 여자는 동굴 앞에서 나무를 뜯을 때 나무의 그 미묘한 차이까지 다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런 진화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여자분들이 전화를 하면은 굉장히 말이 많죠. 말을 하지 마라. 그러면은 그것은 또 고문입니다. 반면에 남자는 말하기 싫은데 회사에서 퇴근하면은 남자가 평상시 할 수 있는 7,000개 단어를 다 쓰고 들어와서 기진맥진 들어오는데 여자는 집에서 2만 개의 말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7,000개밖에 못했다. 계속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여기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키부티에서 남녀 어린애를 갖다가 똑같이 한번 키워보자. 그래서 실험 결과를 했는데 대표적인 결과는 이렇게 남녀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키웠더니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성인으로 자라날 가능성이 더 좀 많았다. 이런 결론이 있었고요. 그래서 남녀의 평등은 정치적 혹은 도덕적 문제이지 본질적 차이는 과학적, 정밀하게 다시 얘기하면 좀 더 축소해서 얘기하면 생물학적인 문제이다. 남녀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약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서양 문화도 굉장히 다르죠. 그 좁은 땅 홍콩에 땅값도 비싼데 어느 호텔에 이 구멍을 내놨잖아요. 이 구멍은 무슨 구멍입니까? 용이 통과하는 구멍이죠. 이렇게 문화적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이 왼쪽 그림, 두 개 중에서 왼쪽 그림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닭과 풀과 소가 있습니다. 이 세 개 중에서 연관된 거 두 개를 골라라 했을 때 서양 사람들은 닭과 소를 고릅니다. 왜? 육식과 채식, 아니면 동물과 식물로 구분하는 거죠. 동양 사람을 골라가면 대부분이 소와 풀을 고릅니다. 왜?
소가 풀을 먹는다. 인과관계로 보는 거죠. 물론 요즘은 뭐 하도 서양 TV나 문화가 해가지고 동양 사람들도 많이 이제 생각이 서구화로 바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했던 고대 그리스에서 서양 문화가 시작됐다 그러면 개인의 관계를 중시했던 동양 문화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양 애들은 독특한 특성과 자율성을 가진 상호 개별적인 존재로서 이렇게 양육을 한다 그러면 우리 동양에서는 조화로운 인간관계, 개인 특정 집단에 소속된 구성원이라는 그런 문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행복이 뭐냐 그러면은 자신의 자질을 자유롭게 발휘해야 하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꽃병이나 술잔에 전투나 육상 경제 등 경쟁하는 모습을 좋아합니다. 동양에서는 행복이란 뭐냐 하면은 화목한 인간관계를 맺고 평범하게 사는 것이다 해서 도자기나 합폭에 가족의 일상이나 농촌의 한가로운 전쟁 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동양은 더불어 사는 삶이라 하면은 서양은 홀로 사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 에드워드 홀은 이를 저맥락사회와 고맥락사회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동양 학교에서는 남들과 마찰 없이 사는 법을 가르친다고 하면은 서양 학교에서는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이제 교육시키죠.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서구화돼 가지고 이제 서양식을 많이 따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뭐 계속 같은 내용인데요. 논쟁하는 서양이라 그러면은 타협하는 동양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양은 말하는 사람 입장이고, 영어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정할 때, 노 할 때, 또 우리가 말하는 노와 서양 사람들이 하는 노가 말하죠. 동양은 듣는 사람 입장이고, 그래서 개인적 행위에 대한 자유 선호와 집합적 행위에 대한 선호, 개인의 독특성을 추구한다 그러면 집단 간의 조화로운 어울림을 추구하고, 평등과 성취, 지위를 추구한다 그러면 위계질서와 기속지위를 수행하는 거고, 이런 차이들이 동서양에 있다는 거죠. 다음은 뭐 이렇게 종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배를 탈 때는 절대 배에서 정치와 종교와 여자 얘기를 하지 말라 그랬는데, 종교 얘기도 좀 민감한 문제이기는 한데, 자,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뭐 책 내용은 뭐 아주 싹 뛰어나다고 할 수 없는데, 뭐 이렇게 이렇게 설명은 뭐 쉽게 잘 되어 있습니다. 책 제목 세 개를 누가 기획했는지 모르지만, 구도자의 나라, 군자의 나라, 예언자로 나라로 구분해가지고 책을 세 권을 냈어요. 그럼 구도자의 나라는 뭐냐? 힌두교, 불교, 차이나교, 이 사람들 아시다시피 참선하고 명상하는 거죠. 그래서 책 제목이 구도자인 겁니다. 그래서 경전은 계다와 불경이 있고, 자, 군자의 나라는 유교와 도교, 이건 사서상경과 도덕경이 있는데, 이 책의 뭐 내용이 뭡니까? 어렸을 때 공부 열심히 하고, 뭐 나라에 충성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성인 군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화면에 기독교 계통의 아랍 사막에서 기독교 계통은 꾸준하게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신의 계시를 내리고, 그게 유태교와 기독교와 이슬람이고, 이러한 것들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과 코란인 거죠. 이렇게 종교적인 기본 바탕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종교 문화를 한번 이렇게 봤더니, 기독교 문화는 아무래도 군대에서 상명하복에 딱 어울립니다. 실제 뭐 이스라엘 민족이 뭐 이집트에 끌려가고 도망쳐 나오고, 뭐 각 부족 간에 경쟁을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할 필요 없죠. 믿으라고 믿는 거죠. 따르라고 하면 따르는 거고. 그 다음에 유교는 학교에서 도덕교육, 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한테 도덕교육의 그 문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한테 효도하라, 나라에 충성하라. 그리고 불교나 도교는 뭐 철학대학원에서 야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되게 뭐 그러한 문화이다. 그래서 경전에 나오는 것도 보면 기독교에서는 가라사대, 예수 가라사대 하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
자, 유교는 뭡니까? 공자와, 그리고 뭡니까? 또 공자님이 말씀하시고, 왜 성인군자가 말씀하시니까? 그거 따라서 배워라, 이거고. 뭐, 불교에서는 여시야문하죠. 나는 이렇게 들었다. 나는 이렇게 들은 거죠. 그분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런 거 문화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언자의 나라라고 설명했던 유대교나 기독교, 이슬람교는 좀 미묘한 차이가 있죠. 유대교에서는 예수는 납비이다.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는 선지자로서 인정하는데 뭐 메시아는 아니다. 모하메트가 최후 예언자이고 이제 하늘에서 계시는 복이 됐다. 더 이상 없다. 모하메트가 내가 최종 종결자라 이거죠. 그 다음에 도교와 불교를 보면 사실 도교는 유교보다는 어떻게 불교와 문화적으로 좀 비슷한 면이 많은데 자연과 농촌 생활, 유교는 가족, 교육, 경제적 부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농담 삼아서 모든 중국인은 성공하고 있을 때는 유교도이고 실패하면 도교도가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나 불교는 어떤 조화 부분보다는 전체를 보는 거죠. 그 삶을 관련성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여기 녹화되나요? 녹화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약간 뭐 야한 말은 빼고 지나가야 되겠네. 네. 네. 그래서 누구든지 종교는 하나 가지고 있다. 이제 그것을 어떤 뭐 이렇게 인터넷을 봤더니 몸의 성기로 비유를 했던데 자기가 자기 것을 자랑스러워하면 되지. 자기 것이 좋다고 꺼내서 남한테 자랑하지 말아라. 종교는 뭐 되게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책이나 학자들의 얘기인데 데니얼 카너먼 사람이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을 써냈죠. 이 사람은 뭐 생각에 관한 책을 썼는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느냐? 이 사람은 뇌를 시스템 1과 시스템 2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관과 뭐 이성, 뭐 직관과 심사숙고, 뭐 아마 되게 이렇게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 결국 시스템 1은 뭐냐? 바로 들으면 바로 처리한다는 거죠.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갔을 때 내가 뭘 사야지 하고 꼼꼼히 계산하고 갔는데 가게에 가면은 생각이 바뀌죠. 왜냐? 시스템 1이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2는 뭐냐? 복잡한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애가 깨어나가지고 일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결정을 시스템 1이 결정해버린다고 하는 거죠. 이게 충동 구매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뇌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조나선 하이트는 이제 바른 마음이라는 책에서 나의 오름과 그들의 오름은 왜 다른가?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세 가지 원칙을 설명하죠. 첫 번째 원칙은 이 지수가 코끼리를 움직일 것 같은데 사실은 코끼리가 99%고 사람은 1이다. 이게 뭐냐? 직관이 99%이고 전략적 추론은 1%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코끼리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코끼리가 움직이면 사람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논리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가 부딪히면은 그게 이성으로서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본능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토론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토론을 할 때 쟁점을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도 아, 내가 다음에는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자신의 생각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믿고 싶을 때는 내가 이것을 믿어도 될까 하는데 가짜 증거라도 가짜 뉴스라도 하나만 딱 뜨면 아 그래 내 이걸 믿어야 되겠구나. 반대로 이걸 믿어야 되나? 믿고 싶지 않는데 했는데 역시
하나의 증거만 나타나면 바로 주장을 무시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걸견태요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라의 마지막 거랑이 키운 개는, 그러니까 거랑은 폭군이었죠. 요 순응할 때 요는 성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랑이 키운 개는 성인을 봐도 짖는다고 하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하는 지명 논리의 가장 문제적인 겁니다. 우리 편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남편 사람은 잘해도 그게 뭐 잘한 거야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 정치적 논쟁을 할 때 상대방에 대해서 성향이 다른 사람은 토론하면 열받죠. 나 앞으로 친구도 끊어버리고 그럽니다. 왜냐? 개가 짖거나 꼬리를 흔드는 거랑 거의 마찬가지로 뇌는 바로 판단을 내려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려면은 코끼리에 사람을 설득시켜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코끼리를 설득시켜야 되는데, 뭐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보수적인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했고 저녁에서는 진보적인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는데 다 자기들의 언어로 얘기합니다. 저는 양쪽을 다 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그래서 뭐 이렇게 어떤 만화 화가는 제가 말씀드린 걸견폐죠. 주인이 아닌 악한 자에도 먹이 주면 꼬리치며 따른다. 우리가 이성이 검해하고 어떻게 하는데 사실은 모두 감정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원칙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생각이라고 하는 거, 정의라고 하는 거,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짠 것을 좋아하고 단 것을 좋아하고 쓴 것을 좋아하고 그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진보가 생각하는 도덕성, 보수가 생각하는 도덕성이 나는 단 것이 좋아, 나는 짠 것이 좋아, 이 차이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이 그림, 왼쪽 그림을 보면은 매우 진보적인 사람은 저 위에 선이 두 개 보이죠? 이건 뭡니까? 배려와 공평성을 굉장히 높은 도덕성 진위로 본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의 오른쪽 끝단에 높이 올라가는 거 있죠? 이건 뭡니까? 고귀한 권위, 충성심인데 보수적인 사람은 이 가치 기준을 높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 차이라는 거예요.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그리고 세 번째 원칙, 뭐 인간은 90%는 침팬지고 나머지 10%는 벌과 같다고 했는데, 자, 우리 전쟁, 종족 학살, 그리고 아까 말한 광화문에 그냥 벌떼같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 벌의 특성을 10%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뇌 속에 스위치가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오르고 내리는 스위치가 아니고 살짝 이렇게 미는 스위치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변화를 주고 싶으면은 스위치가 옮겨가도록 부드럽게 유도해야 된다는 뜻이고, 같은 집단에서 다양성보다는 동질성을 키워나간다. 이것은 같은 집단 내에서는 동질성을 키워나가고 공동활동을 적극하려고 하고 개인보다는 팀 사이의 건전한 정쟁을 일으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건설적으로 싸울 수는 없을까 했을 때, 이 사람은 진보주의는 적정선을 넘어서는 경향이 있고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바꾸려 하며 고의는 아니더라도 사회에 쌓인 도덕적 자본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보수주의는 도덕적 자본을 잘 지키내지만 특정 계층의 희생자를 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향이 있고 모종의 강력한 이해관계에 따른 약탈을 제어하지 못하며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제도를 바꾸거나 고칠 줄 모른다는 약점이 있죠. 그래서 러셀은 공동체는 두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한마디로 진보와 보수가 너무 과하면은 이게 결국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진보와 보수, 여기서 또 좌파 우파라는 용어를 또 쓰는데, 이렇게 배려와 피해, 공평성과 부정, 충성심과 배신, 이런 것에 가치관이 다르다고 하는 거죠.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세월호 피해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보수적인 사람들은 천안함 피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다 그런 차이입니다. 그다음에 조지 레이코프는 이제 자유전쟁이라는
점에 있어서 뭐 진보와 보수 둘 다 무엇으로부터 자유와 무엇을 향한 자유를 뭐 이렇게 가치적에 따라 자유를 정의한다고 하는데 이분은 뭐 매우 진보적인 학자이시죠. 그래서 보수가 자유를 쫓아간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설명한 미국에 있어서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의 장대한 서사가 있습니다. 자, 진보주의자는 옛날 사회가 독재가 뭐 만연하고 할 때 우리가 피를 흘려가며 싸워가지고 이렇게 좋은 세상을 뭐 만들었으면 만들어 갈 것이다. 이게 진보의 서사시면은 보수의 서사시는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좋았는데 진보주의자들이 나타나더니 세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고 해가지고 우리 가치가 다 훼손됐다. 쟤들은 뭐 인권이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우리 질서를 흔들고 있다. 되게 이런 서사시를 가지고 있는데 뭐 이런 서사시는 우리나라도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나라는 진보와 보수가 좀 다르죠? 뭐 좌파, 우파, 뭐 진보라 보세요. 이것을 한병철 씨, 제독 철학자 한병철 씨가 피로사회에서 딱 한마디로 구분했더라고요. 우리나라 보수와 진보의, 아니면 우리나라 우파와 좌파의 차이. 북한이 주적이라고 생각하면 미국은 혈맹입니다. 그렇잖아요. 광화문에 성적이 들고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북한이 민족이라 그러면은 미국은 개국주의고 외세죠? 지금 유엔사 해체하라 미국은 철수하라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딱 그 차이입니다. 다른 서양의 보수와 진보의 가치관하고 매우 다른 거죠. 이것은 왜 그럴까요? 제가 한번 해봤더니 뭐 조선시대 때 정약용은 뭐 항민, 원민, 호민이라는 용어를 썼던데 적극 가담자와 기회주의자와 적극 저항하는 자. 자, 적극 가담하는 사람 봅시다. 자, 일제 시하에서 적극적 친일을 했죠. 저는 뭐 친일은 좋습니다. 지금 어떤 우방과 아니면 이웃나라와 가까이 지낸다는 거 좋죠. 민족 반역인 거죠. 그 다음에 반대로 적극적인 저항한 사람은 항일 무력 투쟁을 하거나 해외 망명을 해서 뭐 가사이 다 탕진됐습니다. 그 다음에 건국이 되고 정부가 수립되니까 친미 반공 노선에 참여하고 정부 수립에 참여해가지고 한국의 주류가 되는 계층이 있죠. 반대로 우파이면서 김구나 이런 분들은 분단을 반대하고 그런 분들은 우파이면서도 소수파로 전략을 했죠. 또 좌파는 핍박을 받거나 월북하거나 연좌제에 걸려가지고 오랜 고생을 했죠. 그리고 산업화 민주화 시대에는 뭐 어쨌든 간에 산업화를 오늘까지 오늘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 낸 반면에 또 독재를 미화하거나 또 참여를 했고 한쪽에서는 민주화와 반독재, 반정부를 했는데 저는 우리나라 보수의 주류층은 어떤 위에 걸려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의 진보층은 아래측에 좀 많이 걸려있지 않나. 이것은 우리 현대사의 질곡에 따른 결과이다. 성적인 보수 진보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를 통한 보수와 진보로 갈려져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갈등 좋습니다. 아까 말한 뭐 강점기지, 뭐 사드, 돈이, 뭐 전작권 이러한 뭐 당연히 생각이 다를 수도 있죠. 예를 들어 농담으로 정부 청사에서 시위가 많은 그 정부 청사는 장관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다. 왜냐? 어떤 안건을 열 때마다 찬성과 반대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시위가 하나도 없는 정부 청사는 일을 안 한다고 하는 거죠. 아니면 그 작품 문제를 피해버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갈등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인적 비용에서부터 환경적 비용까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 갈등 수준이 어느 정도나 동메달입니다. 전 세계 동메달. 멕시코, 터키, 한국. 이게 2006년도 자료에 봤더니 4위였는데 3위 올랐대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갈등 수준으로 해서 1인당 GDP의 27%를 비용으로 지불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갈등 지수가 10% 내리면 GDP가 7% 올라가고 OECD 평균만 유지해도
GDP가 0.7%가 올라갈 것이다 하는 이제 뭐 학자들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등이 많으니 사회적 자본도 결국은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죠. 뭐 사회적 자본을 놓고 갈등 문제뿐만 아니라 뭐 법적 집행의 공정성, 대인 간의 집단 간의 신뢰도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데 우리는 사회적 자본이 매우 낮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열심히 활동하면 결국 대한민국 사회적 자본이 굉장히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직접 민주주의 아니면 마을 공동체 아니면 사회적 자본을 쌓는데 이렇게 좀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 그럼 결론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니까 다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야, 전작권 당장 가져와도 되는 거 아니야? 야, 전작권 가져오면 위험하지 않느냐? 뭐 그런 문제 가지고 싸우면은 저는 좋습니다. 근데 무 장관의 아들이 휴가를 가가지고 아파가지고 뭐 부대에 얘기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야. 아니 국회에서 흥신소 뭐 싸움질하듯이 싸우면 되겠습니까? 최소한 보수에 돌아가신 박세일 교수님 같이 선진화, 그 다음에 저 진보 진영에서 말하자면 평화, 통일, 여기에 대해서 서로 방법이 틀리더라도 그 방법을 놓고 싸워야 되는데 완전 이상한 싸움을 우리나라 정치권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그 싸움을 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방의 입장, 역지사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뭐 전체적으로 가는 방향은 맞다. 뭐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약간 뭐 동북으로 갈 수도 있고 뭐 동남으로 갈 수 있는데 서쪽으로 가면 안 되니 일단은 동쪽 근처로 가니까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서로 대동소이하면은 양보도 좀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하고 정말 논쟁을 붙은 일이 있으면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죠. 항상 저는 진보와 보수가 용어가 틀리다고 생각했는데 용어가 틀리는 것은 내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용어를 쓸 때부터 그 사람 입장에서 아까 말한 코끼리를 움직이듯이 그 사람 입장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틀리게 생각한 사실이 있고 해석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바꿔줘야지 논쟁을 해서 적을 만들면은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뭐 제 결론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시하라,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어찌 강해되겠느냐. 우리가 뭐 수많은 갈등을 해쳐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되게 뭐 이렇게 제가 읽었던 자료를 참고로 했고 몇 가지는 인터넷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끝났습니까? 네, 아닙니다. 저기 딱 적당하게 승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황선진 의장님, 네. 예, 아주 귀한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해군 장성으로서 정의당에 몸담고 있는 것 자체로 지금 말씀하신 바를 잘 실천하고 계신 분으로 여겨지고 이렇게 귀하신 분을 만나뵌 거를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말씀들 다 잘 들으셨을 걸로 생각되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아니고 그냥 자신의 의견을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강정 같은 경우에도 약간 뭐 군인들하고는 약간 다른 쪽 방향으로 뭐 설명을 해도 되는데 그것만 해도 뭐 수십 번이 들어갈 것 같고요. 네, 뭐 전작권도 마찬가지고.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우선 그 질문 전에 정말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병록 선생님 말씀하시는 중에 나중에 이제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자신이 지금 이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다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서로 다르다라는 건데, 하시는 중에 한 네다섯 번 정도를 다르다고 써야 될 자리에 틀리다고 쓰는 용어들이. 제가 그랬나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예. 서로 정도가 틀리기 때문에 이게 맞지 않는 용어잖아요. 네. 예, 정정하겠습니다. 예. 생각이 다르기 네. 때문인데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말씀하시는 본래의 내용하고 본인이 좀 이렇게 잘못 전달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예,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제 질문은 서로 다름을 알게 되었을 때 이게 다르다는 건 아는데 진보와 보수가 다르다는 건 아는데 이것을 조율한다면 그래서 어떻게 단순히 뭐 퍼센테이지 조율이 아니라 정말 하나로 일치를 보려면 어떤 방법들을 써야 되는지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하고 이제는 서로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방법론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죠. 한때 뭐 인천의 메가더 장군 동상을 철거해야 된다는 말이 나왔을 때 한쪽에서는 철거해야 된다. 한쪽에서는 우리 구국의 영웅이니까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했을 때 제가 결정권자로서 그 문제를 접했다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았다. 메가더가 인천 삼국작전이라는 세계적인 유명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메가더 동상은 필요하다. 근데 인천 공원에 있다고 하는 게 자존심이 상한다고 하면은 월미도에 상륙작전 기념지를 만들고 그 현장에 딱 옮기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의 해결인 거죠. 그럼 둘 다 되지 않습니까? 메가더 장군도 동상도 유지가 되고 인천 공원에 메가더 동상이 사라지는 거고.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사드 이것도 마찬가지였는데 선명성이 있는데 약간 좀 대안이 부족한 게 있고 보수 쪽에서는 너무 현실적인 문제만 집중해가지고 좀 이렇게 미래적인 방향으로 해결을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다 이렇게 잘 조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제가 말을 한 김에 네. 저도 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뇌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름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우리가 태양을 지금 볼 때 태양의 실체를 8분 정도 이전의 걸 우리가 지금 보잖아요. 별 같은 경우도 뭐 어떤 거는 아주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별을 지금 인식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과 여러 가지 경험, 자기 경험과 또 여러 가지 환경의 차이가 생각의 차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남녀 사이에도 그렇고 또 같은 나이 또래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생각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요즘 뭐 정치 문제라든가 이런 거 보면 확증 편향이 지나치게 이게 커가지고 이게 끊임없는 분쟁 이게 서로 합의될 수 없는 상태까지 가버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심리적 고통의 크기도 이게 적지 않다. 여기에 소모되고 있는 국민적 고통이랄까요? 이런 것들도 엄청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문제가 지금 난제일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여기에 참석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병록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이상입니다. 예, 손한길 선생님 말씀하실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다름과 차이, 예, 그리고 저도 이제, 어, 이제 생활하고 살다 보면 생각을 조금만 이렇게 남의 입장이나 다른 차원에서,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또 이렇게 좋은 그런 방향이 나올 텐데, 그걸 또 외국에서 제 편한 대로만 생각했던 그런 적도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좋은 말씀 듣고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분, 의견 없으시면 제가 다름에 대한 부분과 다르다는 부분에 이제 대한 차이의 통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과거 이제 KB손해보험 노동조합에서 이제 1대, 2대 때 이제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겪은 일들인데요. 그 일을 겪으면서 이제 해고자가 발생하고 이제, 복직 수정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 노동조합을 이제 어떻게 하면 단결시킬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 부분에서 이제 차이의 통일이라는 하나의 조그만 이제 실천적인 그 부분을 갖다가 생각해낸 것이, 노동조합이라는 데는 군대처럼 소대, 이렇게 중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대를 용어로 하면 분대, 소대, 중대, 대대 이렇게 가는데, 노동조합도 똑같이 이 지부가 있고, 이제 본사,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본부가 있고, 또 권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사가 이렇게 있는 그런 개념이다 보면, 거의 조직은 그런 식으로 다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조직이든 어느 조직이든 간에. 그래서 노동조합에서 이제 지부라는 부분을 갖다가 이제 55개 지부가 있었는데, 55개가 전국에 다 있죠. 제가 이제 보험회사 다녔으니까. 그래서 그 분해마다 이제 사람들이 10명에서 많게는 30명, 40명까지, 평균적으로 한 20여 명 정도가 이제 한 개 분해에 이제 사람들이 속해져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한 1000명이 좀 넘는 이제 인원수가 조합원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매달 한 번씩 전국 동시 지부총회를 열었습니다. 55개 지부에서.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다 모아서 노동조합 노보를 갖다가 발행을 했죠. 노보를 발행을 했더니 이 모든 이 시민들, 노동조합원들의 의견이 신문을 통해서 1지부, 2지부, 55개 지부의 의견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참석 조합원이 40명인데 21명 참석했다. 어디는 10명인데 8명 참석했다.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참석률까지 다 하고, 어느 지부는 지부총회를 하지 않았다. 모든 걸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를 하니까 지부총회를 한 곳이 안 한 곳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견제하게 되고, 왜 너희는 안 하냐 우리는 하는데, 뭐 이런 것도 있고,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지부총회가 평균적으로 80%에서 90%가 개최가 됐고요. 참석률도 거의 80% 정도에 달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대로 공개가 되니까 회사가 조합원들의, 사원들의 의견을 갖다 청취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조합에서 회사하고 굳이 싸우지 않아도 말로 해서 전부 다 이겼는데, 그 부분을 갖다 겪어보니까 뭐냐 그러면, 서로 다른 부분들, 노사 간의 생각이 다릅니다. 근데 노동조합에서는 요구를 하는 입장인데, 요구사항을 그대로 보여줬더니, 회사는 노사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보를 보고 사원들, 그러니까 노동조합 조합원들, 회사 입장에서 보면 사원이 되는 거죠. 사원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들어주지 않으면 회사의 발전이 누가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다 들어준 걸로 저는 이제 노동조합 하는 입장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듯이 근데 그 요구사항은 100가지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1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걸 갖다가 분해총회라는 걸 통하고, 그 다음에 단체 협약이라는 대의원대에서 단체 협약안을 만들면서 그걸 하나로 이제 모아 나가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지부총회에서 이제 대의원으로 뽑힌 사람들이 55개 지부니까 한 지부당 2명씩 뽑았다면 110명이 대의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 110명이 지부총회를 해가지고 나온 결론을 가지고 대의원대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의원들은 그 지부에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그 대의원대에서 또 110명이 다 참석을 하니까 우린 10명이 한 개의 소집단 토의를 했는데 11개의 소집단 그 분임조가 생기는 거죠. 해가지고 소집단 토의를 했다가 11개 소집단 조를 만들어서 토의를 하고 거기에 들어와 있는 10명은 각 지부마다 나온 의견을 갖다가 얘기했지 개인의 의견을 얘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의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국회의원들이나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뽑히면 거기에는 그 동네 마을이나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의 입장만 대변하고 그다음에 개인의 이익에 관련된 의들만 이제 그 입장을 대변해서 정치를 하다 보니까 나라가 아주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시민사회단체라도 앞으로 이제 뭐 득점민주주의 한다고 해서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그 조직을 대표하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런 하나의 의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 단체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대변을 해주느냐 하는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이 시민사회단체 역시 개인의 그냥 얘기를 할 뿐이지 조직의 의견을 모아서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의견이 있으니 단체에 갖다가 뭐 연대를 한다, 만약 연대 투쟁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공동 의제가 있으면 그걸 반드시 그 내부에서 의견을 물어서 그 결론을 가지고 회의에 참여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문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것들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전국 방방곳곳에 만약에 무슨 세월호다. 각 시민사회단체가 있고 다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니는데 그 사회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단체는 여기 노란 리본 그 세월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하여튼 의제를 주고 세월호 단체에서 주면 그걸 갖다가 의제를 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 표출을 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언론이 있다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힘을 좀 모아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개별화된 이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그게 응집되는 그 결속력이나 그런 결속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국가나 이런 데서 보는 것도 그 일개의 그 한 몇 사람 소수의 목소리로 이렇게 치부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이게 결속력이 있으려면 그런 부분에서 그 단체의 목소리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 촛불혁명 했을 때 그 지역에서 하듯이 전국 방방곳곳에서 하나의 의제를 가지고 토론해서 결론을 나타내서 입장을 방청하고 성명서를 내고 이런 것들이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 단체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과거에 이제 촛불혁명처럼 과업을 해서 나서 집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런 집회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상입니다.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조금 다른 얘기를 제가 좀 더 해볼게요. 예. 사람들은 정치적 이념을 사회 질서 유지나 더 나은 사회로 나가기 위한 합리적 신념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념은 편견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념이 옳다고 믿지만 사실은 같은 상황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을 서로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신경 정치학 또는 정치 유전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는 생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똑같이 다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는 뇌뿐 아니라 유전자까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는 이 뇌의 전방 대상 피질과 편도체 발달 수준의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는 불안, 불확실성, 낯선 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식이 아예 다르다라고 보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런 그 현상이 실은 우리가 같은 동창 모임에서 동창들 사이에서도 아주 극단적인 대립과
반목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고요. 뭐 가족 안에서 이런 경우는 위에 얘기되고 있는 그 뭐 유전자까지 다르다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 현실 속에서는 우리 집단, 공동체, 큰 사회, 작은 사회 안에 이런 현상이 상당히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나라가 또한 아마 세계 가운데도 우리나라가 아닐까. 그리고 이 정치인들의 이 모습 보면 바로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똑같은 문제를 완전히 극단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정치인들, 또 언론, 이게 상당히 이게 양극화되어 있어요. 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게 끊임없이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보면은 사실이 아니라 믿고 있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 진실이다라고 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사회의 여러 곳곳에서 지금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 해가지고 상당히 안타깝고, 사람들과 만날 때도 사람과 사람이 서로 행복하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관계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 파괴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실은 본래 우리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본래 그랬던 것인지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참 때로는 안타깝고 걱정스럽고, 그런 부분에 생각하다 보면 저기 장자처럼 뭐 노자처럼 또는 이 인간 세상 사람들과 서로 얽혀져 살아가는 속세를 벗어나고 자연으로 그냥 도피하고 싶은 생각들이 불쑥불쑥 일어나는 게 지금만이 아니라 옛날에도 그런 것들도 아마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유병록 선생님 말씀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무터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또 발언하실 분 계신가요? 예,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이병석 선생님 그 얘기하실 때 얘기 잘 들었고요. 아무튼 그 인상 깊은 얘기였습니다. 그 말씀하실 때 주로 어쨌든 좀 생물학적 관점에서 어떤 차이에 대해서 좀 생물학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다.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고 그 다름의 차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생물학적 차이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상당 부분이 사회적, 환경적 산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동양 사회가 상당히 이제 관계지향적이고, 또 서구 사회 같은 경우는 뭐 존재지향적 이제 사회라든지 뭐 인간에 대한 이해 자체가 많이 다른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좀 사회 환경적 산물이라고 보거든요. 아무래도 동양 사회 같은 경우는 농경 중심의 사회였고, 서구 사회 같은 경우는 이게 유목이라든지 이제 이동성이 이제 주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 환경의 차이인 것 같은데, 너무 생물학적으로 이제 이런 다름을 얘기를 해버리면 너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하고 갈 수밖에 없다. 그럼 별로 이제 개선이나 개혁의 여지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도주의 이제 학자들이라든지 이런 개혁론자들 입장 같은 경우는 그 환경적 산물을 보기 때문에 결국 그 동양이든 서양이든 그 환경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보통 구성이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차이 같은 게 우리 뭐 사회 제도적인 측면이 좀 더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거지, 그런 생물학적 요인들보다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현대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이병록 선생님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수십 년 군대 생활을 해도 진보적인 성향이 안 바뀐 것은 어떤 성향이, 기본적인 성향이 타고났다고
봐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교라든지 문화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바뀌는 것도 분명히 있죠. 뭐 쌍둥이를 별도로 키우니까 서로 다르더라. 그러니까 그 두 개가 다 있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주제는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은 그런 바탕을 깔고 얘기를 하는구나 하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설득을 할 때 그 바탕을 알고 들어가서 설득을 하면 더 쉽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수와 진보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 보수는 어쨌든 보수라는 게 뭘 지킨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뭘 지킨다고 하면 본인들이 뭘 지키는지 이제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뭐 보면 잘 어떤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지 잘 선명히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보통 이제 보수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같은 경우는 뭐 공동체라든지, 뭐 마을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이런 개인의 자유보다는 좀 더 공동체적 가치를 지키는 게 전통적 보수의 의미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보수들 같은 경우는, 이런 공동체적 가치 같은 그걸 지키자고 뭐 얘기하는 적도 별로 없고, 오히려 이제 그걸 훼손하는 경우도 더 많죠. 그런 걸 보면, 이런 논쟁을 하려고 그러면 자기 가치들을 놓고, 나는 어쨌든 저도 이제 보수화 되는 거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불안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가치들을 이제 소중히 생각하는 건데, 우리나라 보수들 같은 경우는 별로 이제 그런 데에 대한 얘기들이 없고, 약간 뭐 가치가 별로 안 보이는 거죠. 그런 게 약간 사회 환경적인 사물이라 보는 거지, 이게 좀 너무 이거 생물학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제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한병철 씨가 피로사회 때 그 미국이라는 동맹 관계가 우리나라의 진보와 보수 갈라지는 큰 폭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식민지, 그다음에 6.25 전쟁, 건국의 어떤 미국의 영향, 이런 역사적 배경에 따라 가지고도 좀 자주적인 사람은 뭐 진보, 우전적인 사람은 뭐 보수로 나눠지는 거고, 단지 이제 우리나라 보수의 큰 문제점은 자기들이 정가의 보도로 휘둘러야 될 민족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보수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역사적 배경에 의한 영향이 크다 하는 것도 이제 말씀을 제가 다 드렸고요. 예, 이상입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다르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실은 남녀도 다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체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주의 모든 이 다름이라고 하는 것이 실은 이 우주를 존속시키는 본질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인데, 또 이러한 다름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시키고 소화하고 이걸 극복해 나갈까 하는 것이 실은 여기 이병록 선생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끌어내서 전개해 나가고자 하는 이유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이 다름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다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욕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질러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본질적 상황들, 이게 이제 더 큰 문제이지, 실은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있는 그대로라면은 또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병록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다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리적이고 또 이게 긍정적이며 또 진보적이랄까, 이렇게 우리가 이걸 다르다라고 하는 차이를 얼마나 생산적으로 만들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일단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만 제 말씀.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조금 해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다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이해가 마련이 이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까 이병록 교수님께서 실제로 이제 있었던 일들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결국에는 다양한 의견들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수렴을 해갈 것인가. 이 관점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사실 그런 관점에서 정말 너무나도 수없이 다른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서로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은 아까 김성호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작은 단위에서부터 충분히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서로 합의를 이끌어내서 보다 높은 단위에서 보다 이제 큰 단위에서 계속 이제 수렴해가는 과정들을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대의제의 모습을 벗어나서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다름의 어떤 그런 것들을 문제 인식을 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직접 민주주의, 이 마을공화국 운동, 전국민회 운동 이런 것들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 열심히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이병록 선생님의 어떤 개인적인 그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니 저는 충분하게 다 말씀을 들었으니까 다른 분들의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듣도록 하죠.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다름에 대해 가지고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세상에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같은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다른 거에 놓고 노느냐 이거죠. 한라산에 나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나무 숫자가 어마어마한데 같은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이파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잎사귀 중에 같은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세상은 같은 것이 있다는 그 생각 발상이 잘못된 것이고 다 다르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세상에 같은 게 하나만 있다면 나 한번 보고 싶어요. 한 개도 없어. 어떤 공장 찍어내가지고 어떤 플라스틱이나 이런 떼부터 같은 걸 만들면은 같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격이나 아니면 인간이나 이런 소중 귀할수록 같은 게 없어요. 하물며 물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물 종류가 많지만은 같은 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다릅니다. 다른 것이 있어야만 이게 이루어지지 똑같은다면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지금 진보 보수 그러는데 저는 보수도 진보도 다 짝퉁이라고 봐요. 보수는 보수의 역할을 열심히 해야 되고 진보는 진보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나도 자기가 맡아진 주장하는 그래 가지고 열심히 한 그 결과물이 아직 없다고 봐요. 그만큼 문제가 있는 것이고 여기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이기적인 발상으로 인해서 이것은 고집을 부리다 보니까 아집이 되고 자아가 되고 독재가 되고 이것이 타인에게 피해를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타인을 배려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본인이 이해가 부족한 것인데 이것은 어쩌면은 죄고 악이 아닌가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이 다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배려해야 되고 남을 이해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데는 이 다름이라는 것이 먼저 이해되지 않고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짧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 좋은 말씀인데 제가 결론을 너무 듣기 전에 사회적 갈등 비용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최소한 그래도 이렇게 갈등은 비용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갈등은 크죠. 비용도 크고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식적으로 어릴 때부터 배울 때 동양 교육은 전부 다
어떤 그런 창조적인 그런 교육이 아니고 한국을 비롯하여 교육 자체가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전부 다 어떤 진화론적 가치를 둔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죽은 교육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적으로 희망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한국식 교육 갖고 이게 과연 10년, 20년 후에 어떠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거라고 기대가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느 학교 졸업했니, 어느 학교 무슨 박사학위 받았니, 이건 다 똥박사고 이 졸업장 갖고는 구멍가게예요, 구멍가게. 우리가 넓게 보고 깊게 보고 멀리 볼 수 있는 이런 해안이 있어야만 앞으로 지도자라든가 어떤 공동체를 이끌 때 희망적이고 기대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갈등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교육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지금 유치원부터 다시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계산해 본들 이거 뭐 해결할 방법도 없고 우리의 무지로 인한 그런 어리석은 결과물이기 때문에 폐기 처분해야 되고 다시 경제적인 것, 이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 창출할 때만이 새 희망이 있지 않겠느냐.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이제 조금 더 앞에 쪽을 갖다가 좀 서술을 하자면, 지부총회를 시작함에 있어서 소집단 토의를 하는데, 상당히 간부들도 그렇고, 조합원들도 그렇고, 상당히 이제 반대가 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 낭비하냐. 그냥, 주제 가지고 그냥 얘기하고, 그냥 몇 사람이, 야, 이게 좋겠다 그러면 좋다 그러면서 끝내면 되지. 그런 식의 얘기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극복하는데 거의 한 1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집단 토의를 갖다가 1년 과정에서 이 회의하는 방법, 회의 구조, 이걸 갖다 안정시키는데 한 6개월이 걸렸고요. 그래서 총 한 1년 정도를 갖다 고생해서 이제 완성을 시켰는데, 맨 처음에 소집단 토의를 하면서 한 조직에 한 20명 정도 직장 생활이나 군 생활 해보신 분들이, 어차피 조직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직에 방 안에 한 20명 정도 있는데 20명이 회식을 갖다가 하고 아니면 점심을 먹고 할 때 몇 사람하고 같이 점심을 먹습니까? 대충 하루 일상에서 보면 바로 자기 상사, 부하, 옆에 있는 사람 좌우해가지고 한 대여섯 명?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칸을 뛰어넘어가면 그 사람은 얼굴은 알고 이름은 알지만 대화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친해질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부서 회식을 할 때 같은 자리에 20명이 서로 앉아 있더라도 끼리끼리 앉아서 서로 옆 사람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소집단 토의하면서 이제 조합원들이니까 한 20명이 모이면 맨 처음에 한 게 가장 행복했을 때 3분 발언, 가장 행복했을 때 3분, 가장 불행했을 때 한 3분 정도 해서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20명 중에서 야, 저 친구는 가장 행복했을 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가장 불행할 때 이런 불행을 겪었었구나 하는 걸 갖다가 인지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살아왔던 그 과정을 갖다가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저 사람의 그 인생 역정은 대충 이럴 것이다 하는 추정을 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여직원이 진짜 나는 죽고 싶을 때가 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모 영업부 과장이 여름철인데 자기 브라이저크를 갖다가 뒤에 새총처럼 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진짜 회사 생활 하기 힘들고, 자기가 돈을 벌어야만이 가족이 먹고 살기 때문에 이걸 참고 다녔다, 여태까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울면서, 펑펑 울면서 얘기하는 걸 들어서 나중에 이제 확인을 했죠. 이 말이 사실인가 해서 담당 행위를 했던 그 과장한테 찾아가서 이런 사실이 있다 그러는데, 맞냐 그랬더니 사실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희죽희죽 웃으면서 맞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당신 왜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내 마음인데 어쩌냐 하면서, 그때가 이제 80년도 후반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직장에서 담배도 피고 여직원이 커피 심부름, 복사 이런 심부름들, 설거지 이런 것들 다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좀 심한 거 아니냐 얘기했더니 희죽희죽 웃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더 하면 봐주지 않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그랬더니 네가 뭔데? 그러지. 그때만 해도 노조를 탄압하던 시기라 노조가 힘이 별로 없었죠. 그러던 과정에서 이제 1년 동안 소집단 토의를 하면서 이제
조직이 커지고 이제 힘이 세지니까 그 다음에 또 소집단 토의하면서 그 얘기가 또 들려오는 거야. 또 울면서 아직도 이거 새총 쏘고 있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노조가 힘이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갔더니 이런 사실이 있냐 그랬더니 또 있대. 그 1년 전에 얘기했는데 아직도 못 고쳤냐? 그거로서요. 그랬더니 못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인사부에 찾아가서 인사 담당 그 임원한테 이 사실을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말이 되냐 이 조직에서 취직 위조 웃고 해서 하니까 인사 담당 이사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니? 그래서 뭘 어떡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조직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해고시켜라 그랬더니 진짜로 해고를 시켰어요. 그런 사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소문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노조가 힘이 생기고 야 이렇게 못된 짓 하면 해고도 당할 수 있구나. 그게 소문이 딱 퍼지니까 관리자들이 그다음부터는 그런 못된 거 이런 것들은 거의 없어졌어요. 진짜. 그게 정화가 됐고 그다음에 소집단 토의를 하다 보니까 그 여직원들이 특히 많이 나온 얘기가 복사하는 거, 커피 심부름 이런 거 좀 안 시켰으면 좋겠다. 자기들도 이런 커피 심부름 복사하려고 직장 생활하는 거 아니다. 각자 타먹을 수 있고 각자 복사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거 시키냐. 그래서 노조가 있음으로 해서 진짜 제일 대한민국 최초로 복사하고 커피 심부름 이런 거에서 여성 인권 신장을 제일 먼저 한 데가 아마 KB손해보험 노조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하나 이제 있었던 거는 이제 그 금연 사무실에서 담배 좀 피지 말아달라 그랬는데 그것까지는 못했는데 저도 그때 담배 피웠고 그때는 워낙에 그런 분위기가 강해서 사무실에 금연운동까지 못했지만 약간 커피 심부름하고 복사 심부름 그때 없었던 경험. 그 다음에 이 못된 그 과장 해고시킨 거 이런 것들이 지금 그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한 그 차이에 대한 부분은 아까 소중하다고 그랬는데 진짜 차이야말로 이 발전의 원동력이죠. 그래서 저희가 노조조합원 교육을 할 때 수력 발전 얘기를 합니다. 물의 힘의 그 수차에 의해서 수력 발전하고 거기에서 전기가 발생을 하는데 그 물이 갑자기 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기는 어떻게든 무지하게 많은 또 다른 생산물을 생산하는 그 에너지원으로 활용이 되고 저는 그게 조직이고 그 힘이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그 일단 이런 물 같은 이 많은 대중들이 흘러서 전기 에너지화하는 변질이 되지 계속 물로만 있으면 그냥 계속 물로 보는 거죠. 근데 물이 전기가 돼가지고 에너지화되면 감전시켜서 죽일 수도 있고 에너지해서 모터를 돌려서 발전해서 기계도 만들어낼 수 있고 빛을 그 발생시킬 수도 있고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그 쓸모가 있는 그 에너지를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한테 과연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그래서 차이의 통일이라는 제목으로 교육을 시켰고 그거에 대한 예로서 이제 수력 발전을 했다 얘기를 했는데 똑같이 진짜 물이 전기로 바뀌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과연 전기로 바뀔 수 있나. 이 진보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가능해질까 하는 부분에서 저는 KB손해보험에서 진짜 물이 전기로 되는 부분은 소집단토리 그거에 갖다가 합쳐서 다 같이 공유하고 그 공유된 힘이 에너지가 돼서 저는 그 전기화 됐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KB손해보험은 여태까지 30년 이후, 그 이후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파업이나 농성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말로 해서 노동조합에서 다 이겼어요. 소집단 토의를 하면 그런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를 갖다가 경영하고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진짜 민주주의 하려면 회의, 그 다음에 회의된 의견이 전체적으로 공개되고 그 공개된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호응하고 같이 참여했을 때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처럼 그런 소집단 토의, 그다음에 노동조합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좀 쉽다고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좀 이렇게 개별화된 조직이지만 같은 의제를 가지고 토의하고 이런 부분에 힘을 합쳐야 된다. 그냥 뭐 야외에서 이렇게 집회하는 걸로 지금 대부분이 해소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 좀 체계해야 돼. 이제 코로나 시대니까 이런 팬데믹에서 이렇게 회의하고 의견이 어떻게 나왔다 이런 부분들이 집합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드는 그런 플랫폼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저는 뭐 전국민회라든지 주권제 전국회의라든지 이런 전국적인 단위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서 좀 그 주도적으로 한번 시도를 갖다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이병록 선생님께서 다름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여러 가지 그 자료, 과학적 근거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고 환기를 해주셨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제 겨울이 되면 북풍이 있고 여름이 되면 남풍이 주로 불고 썰물과 밀물이 있듯이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흘러가는 방향이 조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 조류를 잘 판단하고 대처하라고 또 코로나가 우리 삶에 들어왔고 기후위기가 우리의 삶에 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와 기후위기가 알려주는 방향이 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각 개인의, 각 그룹의 다름을 존중하면서도 그 조류에 거역하지 않는 이런 우리 삶이 되고 조류를 더욱더 이렇게 순응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뜻하는 바 그것이 큰 갈등 없이 흘러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 말씀하실 분이 없으면 이상으로 마칠까 하는데요. 자, 그러면 말씀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오늘 직접 민주주의와 민본 세상, 저는 이것이 한 조류라고 생각 들어요. 직접 민주주의로 가는 것, 그리고 민이 뿌리가 되는 이런 세상으로 가는 것, 이런 과정에서 어떤 세력이, 어떤 그룹이 이에 대해서 막아서고 있는 것인가, 또는 어떤 사람이 이걸 더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인가를 잘 판단하면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직접 민주주의와 민본 세상을 여는 제14회 수요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에드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